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통과된 OBBB 법안과 이 법안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신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제공되는 세액공제 $7,500는 9월 30일부터 종료가 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제공되는 세액공제 역시 9월 30일 종료가 됩니다. 이 영향과 관련해서는 벌써 여러 번 정리하였듯이 $7,500 세액공제가 제거가 되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갑자기 1,000만 원 이상 더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벤트이며 테슬라를 포함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10월부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과거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삭제가 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두 차례에 걸쳐서 전기차 보조금이 완벽하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9월 같은 경우 비즈니스용, 상업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삭제가 되었고 12월 같은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던 전기차 보조금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8월달과 12월달 판매량 스파이크가 목격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전체적인 판매량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9월 30일까지 보조금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번 3분기 같은 경우 4분기 수요까지 상당 부분이 앞당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3분기 인도량은 더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4분기부터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 전기차 가격 1,000만 원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가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OBBB와 관련해서 이 $7,500가 테슬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7,500의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테슬라 개별 영향과 함께 산업 전체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4분기부터 보조금이 사라지고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 낮아진 수요에 각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단순하게 전기차를 판매하여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수준을 넘어서 상당 부분의 현금이 여전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제외한 레거시 오토메이커이든 아니면 신생 전기차 제조사이든 전기차를 판매해서는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아니라 매 분기 시간이 지날 때마다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고 여유 현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 파산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매 분기 돈이 빠져나가지만 파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현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OBBB 법안으로 인해서 새롭게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 역시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말은 전기차 시장에서 많은 제조사들이 추가로 파산하게 되고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수익성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의미인데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OBBB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이번 테슬라 4분기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전기차 제조사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점유율은 더 커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궁극적인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절대적인 테슬라의 어닝을 봤을 때는 분명 부정적인 영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7,500의 보조금 삭제 같은 경우는 저가형 모델의 중요성을 더욱더 증가시킵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저가형 모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싼 모델에 초점을 맞췄는데 현재 저가형 모델로 생산 공정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저가형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지 또한 가격이 얼마나 낮고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서 이번 4분기부터 다가오는 보릿고개를 테슬라가 얼마나 잘 넘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모델 3, 모델 Y의 흥행을 저가형 모델에서도 성취하게 된다면 오히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더 빠르게 잡아먹으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보조금이 사라진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모든 전기차의 구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전기차 구매 가격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바로 이 기능이 자율주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오스틴시에서는 로보택시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언제 본격적인 무감독의 패스티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배포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보조금 삭감에 대한 핵심적인 정리를 하자면 자율주행 및 저가형 차량이라는 플러스 요인이 $7,500 판매가 상승의 마이너스 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어느 정도의 시기열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 테슬라 3.0의 핵심 요소가 되고 이 $7,500의 판매가 상승 같은 경우 하드웨어 판매라는 테슬라 2.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2.0에서 3.0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3.0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7,500 판매가 상승 자체의 의미가 작아지게 됩니다. 3.0 전환은 벌써 시작이 되었고 이 전환이 완료되는 시기가 2년 안에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간 과정은 이번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덜컹거리는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다가오게 되는 높은 변동성을 피하는 선택과 테슬라 3.0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 다가오게 되는 엄청난 수익률,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월 역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파워월을 설치하게 되면 이 비용의 30%는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이 세액 공제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테슬라 에너지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메가팩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탄소 배출권을 먼저 정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OBBB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탄소 배출권 시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OBBB 법안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탄소 배출권 시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일부에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 매출 자체가 0이 될 것이며 이 탄소 배출권 매출이 0이 되게 되면은 테슬라는 순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어느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권이 발생했는지와 관련된 공식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400에서 많게는 900밀리언 정도, 보통은 500밀리언 내외의 탄소 배출권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여전히 플러스의 단기 순이익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일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지난 1분기였는데 지난 1분기 같은 경우 모델 Y 업그레이드라는 예외적인 케이스 때문에 전체 매출과 인도량이 예외적으로 낮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탄소 배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금 당장 테슬라의 수익은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2024년 1분기 같은 경우 거진 30%를 차지하였고 2분기 같은 경우 50%를 넘게 차지하였으며 3분기와 4분기 역시 거진 30%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과거와 똑같은 인도량과 마진을 보여주게 된다면 전체 순익 자체가 30%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탄소 배출권 매출이 사라지게 된다는 건 테슬라에게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이 수치가 모두 다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30% 줄어들게 되는 단기 순익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 전체가 0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인데 실제로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탄소 배출권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게 되면 유럽연합 이 시장 안에서만 2025년에 테슬라가 약 10억 달러의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것으로 UBS에서 예상하였습니다. 이제 이 10억 달러의 규모를 보게 되면 2024년에 발생하였던 전체 탄소 배출권의 36%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시에 테슬라 CFO는 작년 말 중국의 규제 크레딧 판매가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3배 더 많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배가 전체 탄소 배출권 매출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일부 시간을 기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성장세를 언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중국에서도 탄소 배출권 시장이 빠르게 커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내용이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판매가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때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약 70에서 80%,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럽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 커지며 과거와 비교했을 경우 하락폭이 60%, 50%, 40%로 점점 줄어들며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테슬라 EPS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럽과 중국 시장을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메가팩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같은 경우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 메가팩 역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시설이고 두 번째 기준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시설 같은 경우 메가팩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 자체가 일정 수준의 미국산 비율을 충족해야 되며 두 번째로는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메가팩이라는 제품 자체도 미국산 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 모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테슬라의 메가팩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이 시점에서 100%의 정확도로 예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테슬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테슬라는 북미에서 최초로 LFP 제조 공장을 거의 완공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이 내용이 메가팩의 보조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메가팩이라는 제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이고 이 메가팩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를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제조하게 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가능성은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테슬라의 북미 최초 LFP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완공이 거의 다 되어 가는 단계이고 얼마나 빠르게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지는 여전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이번 OBBB 법안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신당, 미국당 창당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신당과 관련된 내용을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 80%의 미국의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 정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 OBBB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 같은 경우 벌써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일론은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소식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일론 머스크는 신당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I와 로보틱스를 통해서 미국의 GDP를 끌어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오늘 오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해야 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64.2%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취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현재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은 결코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한 달 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신당 창당과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트위터 인수입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밝혔을 때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의 징징이들이 창궐하는 걸 봤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곤두박질 치며 트위터를 인수한 것은 최악의 한 수이다. 테슬라라는 기업의 CEO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동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온갖 잘못된 정보로 도배되어 있는 레거시 미디어 속에서 유일하게 현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며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레거시 미디어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X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도 성공하며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수 당시에는 징징이들이 창궐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일론이 과거 99%의 실패 가능성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례가 이번에도 반복된다고 판단한다면 홀딩 혹은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맞는 것이고 과거에는 여러 번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할 것이다 혹은 정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매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은 누군가 징징거려서 일론의 판단이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메타인지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당을 창당하는 사람이고 평생 남들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본인의 제일 원칙의 기초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내가 뭘 보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자율주행과 그 이후에 다가오는 옵티머스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정말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장기 투자를 하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과 상황에 맞는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